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 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검찰은 3인방 중에 한 명은 이미 구속했고요. 나머지 2명의 집도 어제 압수수색했는데요. 검찰의 칼끝 이제 대통령을 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최순실 게이트의 불똥이 보건의료기에 또 옮겨 붙었는데요. 이번에는 최 시모녀가 다녔다는 성형외과가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다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네 분 모셨습니다.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셨죠. 여성원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지금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라는 정황이 잡힌 모양이에요. 네, 지금 이제 정우성 비서관은 이제 이미 뭐 구속이 돼 있고요. 예. 이제 아마 이재만 그 저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도 이제 청와대에서 뭐 여기 뭐 우리 저 뭐 서 소장님 계시지만 청와대에서 그 만들어지는 각종 그 문서를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 유출되거나 이메일 같은 걸로 그 밖으로 한정된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는데 그런 책임자라고 합니다. 이분 결재 없이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책임 따지는 것 같고요. 안봉근 그 비서관 같은 경우 이제 요즘에 뭐 프리패스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최순실 씨가 그냥 마구 잡고 이제 뭐 청와대 들락거리게 한 그 혐의 뭐 등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압수수색하고 압박해가는 그 모양새입니다. 이 방조라 그러면은 예. 범죄를 도와줬다는 말입니다. 보통 본인이 주범이라기보다는 도와줬다는 건데 사실 이재만 비서관 같은 그 경우는 방조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도와줬다는 누굴 도와줘? 최순실을 최순실 도와줬다고요? 씨를 도와주든 정호성 씨를 도와주든 하여튼 지금 구속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문건 유출 범행에 대해서 예. 그걸 도와줬다는 거죠. 용이하게 쉽게 할 수 예. 있도록. 그런데 그 사실 우리 실무에서는 이 방조범 거의 안 씁니다. 아, 그거는 거의 공범으로 그냥 같이 했다 이러지. 이거 방조로 쓰는 게 참 특이한데요. 그 아마 검찰도 고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소할 때 어떻게 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봉근 비서관은 그 아시다시피 청와대를 출입하려면 101단이라고 경찰에서 청와대를 경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101단 경비대가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 경호실에서 직접 하는데 이 두 건물을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것이 본관 차량에 관해서는 검문을 하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본관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관저에서 하는 부속실이 관리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관저 차량이라고 하지 않고 본관을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차량이라서 본관 등록 차량이라 그러는데 아마 부속실의 총괄 책임자가 안봉근 비서관이기 때문에 아마도 최순실 씨가 드나드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인 것 같고 두 번째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는 총무비서관인데 보안 담당관이 총무비서관 산하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문서의 출력을 해서 가지고 나갔든 아니면 이메일로 보냈든 간에 청와대 내 인트라넷이 아닌 외부 메일과 접속하려면 청와대 보안 담당관 서버에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재만 비서관이 서버에 기록이 남든 출력을 했든 간에 두 가지 다 모두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만 비서관과 정호성 비서관 이 두 사람이 그 안봉근 비서관까지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결국 문고리 3인방이 조사를 받는다는 얘기는 문고리 3인방이 들어갔으니 문고리가 열렸다. 그렇다면 문고리 안에 들어있는 분이 조사가 임박했다. 그런 뜻을 근데 의미하는 것 이미 같습니다. 청와대 연설문이 이제 밖으로 유출됐다고 했을 때 이 유출 뭐 청와대 내의 문서를 관리하는 분이 누굽니까? 이재만 비서관이에요. 이분도 그치 공범이다 혐의가 있었는데 이게 소환이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압수수색이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의상실에서 찍힌 사진을 보면은 그 CCTV를 보면은 최순실 씨가 수족처럼 부렸던 이영선 행정관이나 윤전추 행정관이 또 제2부속실 소속 맞죠? 여기 제2부속실 비서관이 안봉근 비서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순실 씨가 이렇게 뭔가 국정에 농단을 하고 청와대를 출입하고 드나드는데 매개체가 됐던 사람이 안봉근 비서관이지 않나 이런 의구심은 계속 들어왔거든요. 저는 이번 소환이나 압수수색이 너무 시기에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늦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칼끝이 가는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요. 자, 지금 이 문제를 좀 달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에 이어서 이 정호성 이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두 사람 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지금 자신들의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검찰이 진술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 부분 류지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대통령의 뜻에 따랐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구속된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이 달라졌습니다.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했던 이들에게 그동안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2007년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줄곧 대통령의 경제 참모 역할을 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재단 출연금 강요와 차은택 씨 광고사 강탈 시도 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뜻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또 최순실도 모르고 문건을 준 것도 내가 아니라던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전 비서관. 네,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최순실뿐만 아니라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 파일도 나왔습니다. 이 증거 때문일까요?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에게 문건을 전달했다는 자백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돌이켜보니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최순실 씨는 이 두 번째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보고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죠. 담화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인 걸까요? 이후 대통령이 먼저 연설문을 봐달라고 부탁했다. 나 혼자 국정을 농단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로 사태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듯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같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는 대통령의 사람들, 어떤 심정일까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류지연 앵커가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전에 이런 제목의 영화와 책이 있었죠. 근데 그 내용은 전혀 다르죠. 자, 근데 이 대통령의 사람들 바로 안종범 전 수석, 그다음에 정호성 비서관, 이젠 최순실 씨까지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예, 그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게 참 장세동 같은 사람이 왜 없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 외염려가 아니고요. 대비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누가 예. 뭐 이거 감싸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 사람 없죠. 죄송합니다. 예. 근데 그 하여튼 박 대통령 주위의 사람들이 왜 한결같이 배신하는 투에 진술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분들이 이렇을 진술을 살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건 뭐냐면 우리 정호성 비서관 그 휴대폰 압수해서 녹음 파일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안종범 수석도 뭐 그 대포폰이라 그러죠. 남의 명의로 된 휴대폰 그걸 갖다 상당히 몇 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거기 아마 검찰에서 아마 녹음 파일이라든가 그 통화 내역을 전부 다 풀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제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안종범 전 수석이나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이 그걸 부인할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굳이 뭐 대통령을 지금 감싸기도 힘들지만 배신할 이유도 그렇게 없거든요. 지금 이 진술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일에 이 사람들이 그랬다면은 그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나중에 재판 받을 때 이렇게 나는 내 뜻이 아니고 대통령 지시로 했으므로 나를 좀 용서해다오. 그런 취지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렇죠. 뭐 배반의 정치다. 대통령이 배반의 저는 정치 근데 싫어. 그 전에 네. 여쭤볼 거 있어요. 청와대에 계실 때 대포폰 갖고 계셨어요? 사건이 터지면 그런 거는 주로 청와대 핵심 왜 말을 관계나 떠든? 아니 갖고 계셨어요?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없었고 네. 청와대 오른팔 왼팔이나 이런 사람이 일이 터지면 청와대에 파견 나온 검찰 직원들, 청와대도 검찰들이 파견이 나와 있거든요. 민정수석실이나 이런데 그 친한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사건 터지면 휴대폰을 빨리 버리고 대포폰을 구입하라고 검찰이 출신들이 조언해 준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약간 그런 범죄에 노출되거나 위험한 일하는 사람들은 그 관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보다도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정호성과 안종범 이런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한 게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는 배반의 정치를 몸소 실현하기 위해서 나부터 살겠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저는 뭐 그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예, 어차피 물증이 드러나는 거 나보다도 대통령에게 그것을 미룸으로써 대통령이 조사할 때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알리바이를 맞춤으로 인해서 대통령은 통치행위로 그것을 비껴나가려고 하는 그런 법률적 조력을 받은 치밀한 그 대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국민들이 이 사실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고 얼마나 많은 분노를 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저는 김재규 예전에 중앙정보부 부장처럼 뭐 그 사람은 그 총으로 그 모시던 사람을 배신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대통령을 배신하고 국민의 편에 설 것을 한번 기대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 여 변호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드러난 거고요. 그리고 부인할 필요도 없어요. 대통령이 이미 2차례나 걸쳐서 그 문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 의미 없는데 저는 오히려 안종범 수석의 그 말 중에 좀 키가 좀 있다고 봐요. 그냥 나는 대통령의 그냥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에 꼭 단서를 붙였어요. 세세한 지시에 대통령의 세세한 지시에 복종한 것이다. 이거는 의례적인 지시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대통령이 좀 더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나한테 지시했기 때문에 내가 따랐다. 이거를 간접적으로 좀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세세한 지시라는 거에 좀 방점을 좀 주고 싶고요. 근데 결국은 자기 대충 책임을 짓이라고 얘기입니다. 자기 책임을 예. 조금이라도 좀 덜고자 하는 의미에서 얘기했겠죠. 또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렇게 변호인하고 말을 맞춰서 지금 이분의 최고의 목표는 어떻게 하든지 뇌물죄 적용을 막고 재산의 몰수를 막는 거, 재산을 지키는 게 가장 목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연설문 유출에 관해서는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의 대통령이 예. 대국민 담화문에서 인정을 하셨고 또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처벌받기가 어렵거든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받은 사람은 그래서 그냥 인정을 한 거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거지. 뭐 안종범 수석하고 또 정호성 비서관은 조금 뉘앙스에 그리고 차이가 있어요.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실토를 하고 있고 이분은 뭔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지금 정황들이 보이는 것 예. 같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동도 우리가 굉장히 조금 이게 왜 이럴까 이러는데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차은택의 비위를 알고도 묵인했다라는 그러한 그러니까 묵인했다 인지하고도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증언이 나왔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예 아시는 그 원래 예. 그 청와대에 있으면 예. 측근이나 친인척을 감시하는 게 민정수석실이고 그렇죠. 민정수석실은 그 인력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 사직동 팀이다 무슨 팀이다 그래서 맞아요. 경찰하고 김대중 검찰 정권 때 직원을 지원을 예. 받아서 한 30명에서 50명 규모를 꾸려서 그 사람들 감시를 하는데 예. 그 사람들 감시를 붙여놓으면 조금 지나면 친해져요 감시 대상하고 아. 실세들하고 측근들하고 예. 친해져 자기 인사도 청탁하기도 하고 자기 개인 민원도 부탁하기도 하고 아. 이 유착이 일어납니다. 아. 아마도 우병우 수석도 차은택 씨를 감시함에도 불구하고 차은택이 누굽니까? 비선실세 최순실의 오른팔 아닙니까? 어쩌면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는데 지난번 문건 유출 사건에 남편과의 권력 투쟁에서 정유래를 치는데 1등 공신 시나리오를 작성했던 사람으로 유추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유추되는 사람이다. 예, 유추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이 바로 그러니까 차은택이 최순실의 오른팔인데 차은택의 비위가 있다고 해서 자기 뒷배가 돼주는 사람의 그 핵심적 실세를 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과거 청와대의 경험을 보면 아마도 우병우 수석이 최순실 때문에 차은택을 감히 어쩌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돌아가는 동향에 대해서 미리 귀뜸을 주고 조심하라고 일러주진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수사에 근데 포커스 맞추지 차은택은 지금 않을까요?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죠? 예. 근데 이게 만일 우 수석이 알고도 묵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근데 예. 지금 우 수석이 아냐 모르냐 이제 둘 중에 이제 예. 하나다 이건데 제 생각에는 모른다면 이거는 진짜 무능한 거고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 측근의 비리가 민정수석을 통해서 전부 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보고되지 예. 않습니까? 그걸 민정수석이 몰랐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알았는데 그 제가 아까 이제 우리 그 서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보고했을지도 몰라요. 그 대통령이 그 당연히 최순실 씨하고 관계되니까 최순실 씨한테 차은택이가 이런 짓을 하느냐? 최순실 씨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우병우 수석을 건드리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예. 근데 그렇게 안 건드렸다면 그걸 알면서 이건 직무유기죠. 자, 근데요. 검찰 관계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CG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특별히 확인된 바 없다. 이런 표현은 이건 이건 수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수사 그거 의지가 아니 제가 없다. 물어보는 거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예, 예. 아니 확인된 바가 없다는 거는 뭐 아직까지 수사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 우병우 수석 지난 일요일 날 출두할 때 얼굴 보셨어요? 아 짜증나. 내가 이런데 왜 나와야 돼? 딱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거는 기자를 노려본 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보고 있는데 국민을 노려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병우 수석을 어떻게 앞으로 직무유기 혐의는 명백하게 드러날 것 같은데 검찰이 수사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앞으로 수사를 잘 이끌어 나가는 거냐는 결국 우병우 사당과 여론과 국민의 싸움이라고 봐요. 저는 계속 여론이 이런 식으로 저번에 사진 한 장으로 뭔가 상황을 반전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계속 몰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 말은요. 네. 지금 그 확인된 바 없다는 거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확인을 못했다는 거. 근데 지금까지 근데 이런 식의 발언은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우리로서는 지금 누군가가 고발을 해주거나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하겠는데 지금 고발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이라는 거죠. 검찰이 더 예. 수사할 수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우리로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다는 거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병우 전 수석이 다시 한번 검찰에 간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모습의 사진이 찍힐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차인택 씨의 감춰진 모습 공개되면서 사실 비선 실세 논란보다 더 뜨거운 이슈인데 말이에요. 보이시죠? 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지금 네티즌들 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반전이다. 예? 대역 아니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근데 말이에요. 예.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의자 신분이죠 지금 피의자입니다. 구속 연장이 피의자예요. 신청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피의자 신분이라도 좀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 전에는 사실 그랬어요. 그 전에는 그 이제 미결수 구치소에 넣어놓고 본인이 꼭 원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사실 가발을 착용하도록 해줬어요. 예. 근데 아마 제가 알기에는 몇 년 전에 예. 가발을 착용했던 그 죄수가 나가가지고 피의자가 나가가지고 가발 속에 마약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 사건이 한번 나가지고 벌컥 뒤집힌 적이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사건이 또 있었는데 이 가발을 고정을 시키려면 고정 핀이 있어야 돼요. 핀. 이 핀으로 수갑을 푸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교도소 입장에서는 또 만약에 뭐 이 핀 같은 걸로 자해행위를 할 수도 있고 자살할 수도 있고 수갑을 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약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형집행법에서 명시하는 대로 자해, 자살, 도주, 증거인멸 우려를 막기 위해서 요즘에는 가발을 착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예. 제가 김 박사님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안경을 쓰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도수가 없는 안경이 아닙니다. 이게 도수가 있는 안경이에요. 이거 보면. 예, 예. 그죠? 눈이 상당히 나쁩니다. 이 정도 예, 예.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맞습니다. 7디옵터 이상은 된다라고 보이는데 자, 여기는 안경을 안 써요. 7디옵터 정도 되는 눈이라면 안경 안 쓰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니 구치소에서 안경도 못 쓰게 해요? 사실은요. 안경도 원래는 착용을 안 시키는 게 맞아요. 그래요? 안경을 깨가지고 자해행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심정적인 어떤 그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스럽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전혀 앞이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 앞에 뭐 바로 앞에도 분간을 못할 정도도 하면은 이제 단단히 감시를 붙어가지고 안경을 착용케 하는데 저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구치소에 적경 가보면 거의 다 안경 착용하고 나오는데요. 그래요? 안 아마- 보이는데 아니, 너무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이게 수의입니다. 수의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정호성하고 안종범 두 사람은 수의를 안 입었어요. 이 사람은 왜 이 사람만 왜 수의를 입었어요? 아니 원래 이제 구치소에 자꾸 지금 그게 착오가 오는데요. 네. 미결수도 수의는
배급한다니까요. 근데 미결수는 형집행 번호가 아니고 관리 번호일 뿐이에요. 근데 왜 정호성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구치소에서 할 때 양복 입고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받은 사람이 옛날에 은모 그 검사 출신 그분이 이제 최초 끊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양복 입고 나오는 경우. 그때 그 영장 실질 심사 갈 때 입고 나온 게 아니고 검찰 조사 받을 때마다 양복 입고 나왔습니까? 예, 예, 맞아요. 그거는 본인 그거 아마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그러니까 할수 선택 있는 가능한 것 거 아니에요? 같습니다. 선택 가능한 미결수인 거죠. 경우에. 예, 예. 예. 근데 어쨌든 굉장히 그 파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상당히 좀 놀라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근데 검찰 이게 대형 논란 나오잖아요. 매번마다 대형 논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검찰의 얘기를 못 믿어. 그죠? 제 말도 제 대신 잘 말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못 믿는 게 지금 검찰의 그러니까 국민의 지금 불신입니다. 이러한 불신을 오히려 저는 기회로 삼아서 신뢰를 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예, 지금 방금 전해진 속보가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바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 지금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지금 방금 속보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퇴서를 제출했다라는 거는 지금도 끊임없이 여기와 연락이 된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변호인 통해서 전부 다 지금 모든 검찰 뭐 귀국 일정이라든가 네. 이걸 전부 조율하고 있는 거죠. 자퇴서도 아마 대리인으로서 예. 그 자퇴 신청서를 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소환 변호사 선임했다. 이거는 뭐 조사를 받을 각오가 돼 있다 이런 의미겠죠? 예, 그런 의미인데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의혹의 당사자기는 해요. 왜냐하면 35억 삼성 지원을 받은 사람이고 네. 또 이대 특혜 입학을 한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그냥 최순실을 따라간 루트에 따라서 움직인 거지 뭔가 실행행위에 분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예. 또 정유라 씨가 이거를 머리 위에서 조종했다. 뭐 기능적 행위지배라 그런데 이런 거를 지휘했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어려운 말 쓰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이거를 시켰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예.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이렇게 해줘 이러고 예. 그렇다면 정유라 씨한테 진짜 혐의를 뭔가 묻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외국한 뭐 조세 탈루라든지 아니면은 뭐 외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정유라 씨가 실제로 자기가 어떤 뭐 이렇게 모종의 계약을 하고 뭐 특혜 받으려고 이렇게 청탁을 하고 그랬다고 보여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는 당사자로서 소환할 필요는 있지만 어떤 혐의를 받고 진짜 이렇게 적용돼서 기소가 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 제 싶습니다. 생각에 정유라 씨가 귀국한다면은 어떤 범죄 혐의자로서보다는 지금 자기가 그 억울하게 지금 뭐 어머니의 행동에 의해서 모든 지금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지. 그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 관여한 바 뭐 없다라든 그거지. 피의자로서 들어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정유라야 뭐 제가 볼 때는 35억 지원받아서 말 타고 하고 그리고 이화여대 부정 입학하고 또 의혹입니다. 의혹. 예, 의혹이고 비덱이라고 하는 그 독일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의 돈이 세탁되는 페이퍼 컴퍼니로 오해받고 의혹받고 있는 데인데 이런 의혹을 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정유라의 조사는 뭐 최순실을 압박하기 위한 검찰의 수단이든 아니면 의혹 때문에 실제 그 조사할 소지가 있는 것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오히려 정유라한테 사준 이놈의 말 때문에 삼성이 그 절단나게 생겼습니다. 삼성이 말하고 아주 왜 절친한데 애꿎은 말을 그렇게 그렇죠. 삼성이 또 말하고도 한 말 합니다. 이게 삼성이. 그래서 지금 현재 승마협회 회장이 삼성전자 사장단들이 하고 있고 또 대한마사회 회장도 그 삼성물산 회장을 지냈던 현명관 회장이 지금 전 회장이 마사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삼성을 비롯해서 재벌 대기업들이 이번에 소위 말해서 그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그 모금하는데 자발적이었느냐 강제로 모금했느냐 대통령이랑 그 안가에 만나서 독대한 내용은 무엇인가에 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한다며요. 그렇죠. 검찰 총수들이 불불이 예. 줄줄이 불려가는데 예. 삼성은 고부로 정유라 때문에 말 사준 것 때문에 더 조사를 일찍 받게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정유라 씨를 검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데려와야 됩니다. 최순실 씨의 아킬레스건은 정유라예요. 누가 뭐래도 수사를 저는 해본 사람 입장에서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누가 봐도 최순실의 지시에 의해서 딸이 말 들었을 거예요. 비대 기사도 지가 맡으려니까 맡았고 뭐 외국환관리법 증여세고 뭐고 다.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와서 조사해 보자고요. 그렇죠. 그 어쨌든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국제 대회 나간다고 뭐 한 학기에 몇 번 학교 일곱 번. 일곱 번 네. 나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연습 많이 해야겠죠. 근데요, 이 체육 특기생 하는 그런 사람들만 힘든 거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뛰면서 등록금 마련한 학생들이 더 힘듭니다. 이런 거 그러면 봐줘야 되나요?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오락가락 내리다가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적겠는데요. 다만 중부지방에는 새벽에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강원 북부 내륙과 경기 북동 내륙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더라도 불청객 황사 때문에 활동하기 좋지는 못하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서해 5도와 서해안 일부에는 옅은 황사가 나타나겠고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황사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추위는 물러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6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대전 6도, 전주 7도, 대구 6도로 오늘보다 덜 춥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14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대부분 1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대전 15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수능일인데요. 구름 많은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6도로 큰 추위 없이 예년보다 포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오늘과 내일 날씨 비교였습니다.